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원고 쓰고 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도 스케줄을 짜고 이러면서 조용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게 과연 제가 이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좀 상황을 보고 계속 이어갈지 말지 좀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3,000명이 좀 넘었고 또 댓글이나 구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험 삼아 시작을 했는데 한번 좀 더 진행해 봐도 되겠다, 이걸 한번 이어가는 걸로 제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정리하고 이러는 이제 시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문학 평론가로서 어떤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동했었던 그런 어떤 것들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보면 인문학자로서 책을 읽고 이 세계에 대해서 해석해보는 그런 해석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겸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사실 직업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문학작품, 시, 소설 이런 걸 해석하다가 세상을 해석하기도 하고, 사실 한때는 저도 정치평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볼 생각도 있었어요. 또 영화평론을 좀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미술평론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사물의 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에 대한 품평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과 단위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학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서양에서는 작가라고 하면, 특히 비평가라고 하면 뭐든지 다 비평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관통해서 말을 한다. 이게 이제 비평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칙이고 하나의 원칙인데, 그것만 된다고 한다면 모두 비평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제가 문학평론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이 유튜브를 할 때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편의 시를 혹은 소설을, 문학작품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학작품 좀 소개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읽었었던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문학에 대한 이해를 그냥 그렇게 협소하게 좁게 가지고 계시는데, 문학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현대 문학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에 사실 올라와 있어요.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시를 제일 잘 쓰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전에 황현산 선생님도 하셨고 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문학평론, 그중에서 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이해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걸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요. 제가 또 책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서 조금은 관점이 있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리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사물의 철학이란 책을 써가지고 이게 단순히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 도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시대, 특정한 사회,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건을 쓰는 이유, 쓰는 방식, 그 물건에 깃든 무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와 시대, 세계를 이해하는데 물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래가지고 이 도구를 열심히 분석하면은 이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쓴 책이 그 사물의 철학이었거든요. 책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말로 그것을 풀어서 하면은 요즘식으로 더 이렇게 쉽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도구에 대한, 사물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코너,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시국이 굉장히 지나치게 소란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쉽지가 않고, 저도 필요해요. 거기다 신경을 안 쓰려고 하더라도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인이 보기에는 이런 그 소란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련된 작품을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문학작품, 특히 많은 시들을 읽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오고,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시에 대해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시예요. 옛날에 문체부 이런 데에서 문학 관련한 행사 같은 것들을 제가 주도해가지고 프로듀싱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 시를 전면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했던 적도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김수영의 꽃잎 2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시를 읽을 수 있는 방식이 또 몇 가지 갈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저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로운 기독교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모든 종교, 모든 문화에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삶이 힘들 때 메시아라고 하는 걸 찾잖아요. 구원. 사실 김수영의 구원에 대한 기도 같은 시가 많은데, 특히 꽃잎이라는 시가 구원의 문제를 다룬,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혁명 같은 이런 것이 되긴 하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볼 때도 인간사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시간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런 기도와 같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새해도 이제 멀지 않아서 이 시를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꽃잎 2. 꽃을 주세요. 우리 고뇌를 위해서. 꽃을 주세요. 뜻밖의 일을 위해서. 꽃을 주세요.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위해서. 노란 꽃을 주세요. 금이 간 꽃을. 노란 꽃을 주세요. 하얘져 가는 꽃을. 노란 꽃을 주세요. 넓어져 가는 소란을. 노란 꽃을 받으세요. 원수를 지우기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노란 꽃을 받으세요. 거룩한 우연을 위해서. 꽃을 찾기 전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꽃의 글자가 비뚤어지지 않게. 꽃을 찾기 전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꽃의 소음이 바로 들어오게. 꽃을 찾기 전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꽃의 글자가 다시 비뚤어지게. 내 말을 믿으세요. 노란 꽃을. 못 보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떨리는 글자를 믿으세요. 노란 꽃을. 영원히 떨리면서 빼먹은 모든 꽃잎을 믿으세요. 보기 싫은 노란 꽃을. 김수영이 1967년에 쓴 시입니다.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이고, 이 시를 쓴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시인이 절정의 기량이 있었던 그런 시점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유신 같은 게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뇌가 많았던 시절이다. 군사 독재를 겪었던 그런 시절에 나온 시인데,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한국의 그 현재 문학을 하는 현재 창작을 하는 작가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고 있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현대성, 삶의 일상성, 어떤 생활, 또 비판적 지식인의 문제라든가 어떤 정치적 상상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시인들이 찾아보는 시인이고, 자기도 모르게 김수영에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본 건 민음사판 김수영 전집에 실려있는 시예요. 이 시는 보면은 지금 그 김수영이 꽃에 대한 몇 가지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기도처럼 되어 있는 시라고 보여져요. 반복하잖아요. 꽃을 주세요. 꽃을 주세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뭔가 소망하는 기원의 목소리죠.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주술성 같은 것들이 마법처럼 생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희망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화법인데, 이 시가 어렵지 않은 단어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쏭달쏭한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꽃을 주세요 그러면 그 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에서 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고뇌를 위해서 꽃을 달라고 하고, 뜻밖의 일을 위해서 꽃을 달라고 하고, 노란 꽃을 달라고 하는데 그 꽃이 금이 간 꽃이고 하얘져 가는 꽃이고 넓어져 가는 소란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연애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이렇게 줄 때 장미꽃을 이렇게 준다라든가 그런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오히려 고뇌가 섞여 있는 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뜻밖의 일과 관련된 꽃이고, 또 금이 간 꽃이에요. 이건 완전하지 않아요. 하얘져 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창백한 어떤 꽃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꽃이 넓어져 가는 소란을 뿜고 있는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꽃을 왜 원할까요? 예.
예술가들, 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작가들은 우리의 삶이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이 정신이 나태한 상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정신이 나태하기 때문에 생각이 깨어있지 않아. 폴 발레리 같은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예술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물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 일상성을 이루죠. 그러나 그 일상성의 바닥에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태성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이 수용하는 그런 삶의 관성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을 주세요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름다운 완성태로의 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뇌를 줄 수 있는 어떤 사건, 뜻밖의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정신적 각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황.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관성과는 다른, 그러니까 아까와는 다른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얘기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돈을 잘 벌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그 꽃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와는 다른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나태와 관성에 빠져 있는 삶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이 생각과는 다른 정신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뇌가 필요한 거고 뜻밖의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고 바로 그게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고뇌 자체가 꽃이 되기도 하고 그 고뇌의 결실이 꽃이기도 한데 그 꽃은 금이 간 꽃이 되고 하얘져가는 꽃이 되고 넓어져가는 소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번에 이런 내란 상황에서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삶에만 그냥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젊은이들이 이 광장으로 나오고 또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 추운 날씨에 나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게다가 지금까지 분노의 목소리를 내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참여하는 좀 다른 형태, 진화한 형태의 그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 사태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기이고 빨리 종식되는 사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아까와는 다른 시간, 어제와는 다른 각성의 시간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크지만 굉장한 공동체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훈련하는 미래 교육에서는 교실의 가상성을 벗어나서 맥락화되고 구체화되고 자기 몸으로 체화된 그리고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 해결,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프로블레마, 던져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앞에 지금 던져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훈련을 하는 거, 생각 훈련을 하는 것이 미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낸 저의 책이 있죠. 초연결학교.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 중심적인 맥락화된 교육의 장이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넓어져가는 소란이죠. 창백해진, 하얘져가는 꽃이고, 금이 간 꽃이지만, 넓어져가는 이 소란을 통해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편을 가르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죽이는 이번에 이 내란 세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인다. 정적을 죽인다. 국민도 죽이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에 우리가 놀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적대적인 감정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그런 적대성을 부추기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한 일인데 이런 식의 편을 가르는 적대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적대하고 죽이고 원수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지우기 위해서 이 시에도 보면은 그 노란 꽃이 금이 간 꽃 넓어져가는 소란을 받아들이지만 그런 각성을 통해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적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타협과 절충하고 공존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수를 지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닌 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동질성을 만드는데 그럼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른 타자 적대적인 전제가 또 되기까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면 어떤 동질성을 만드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계속 강조하면 우리라고 하는 것에 속하지 않은 어떤 타자는 뭐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종주의라든가 뭐 이런 편견들 이런 것들도 그 우리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철학에서는 이 우리 더 세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조심해야 될 것으로 철학적 대상에서는 그렇게 이걸 보거든요. 우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원수를 지우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의 시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우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불안을 만들어주지만 그러나 아까와는 다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거룩한 우연이 되기를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원수가 지워지는 시간이 바로 거룩한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뭔가 어떤 정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이후에는 그 나태한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나태한 생각들을 그 이후의 시간에서는 다시 전환하고 꽃을 찾기 전에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소음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외웠던 그런 답과는 다르기 때문에 고뇌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일사불란한 답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옛날과 같은 진리를 추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협력적인 지성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함께 만들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은 소란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 거룩한 우연이 되는 꽃은 지금은 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못 보는 글자지만 그 못 보는 글자, 보는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글자를 보는 것이 바로 미래를 위해 기투하는 것이죠. 그 꽃은 예전과는 다른 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소란처럼 보일 수 있고 비뚤어져 보이지만 그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삶의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떨리는 글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소란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미래를 만들어내는 그 글자, 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로서의 혁명이 아니라 연구혁명, 과정으로서의 혁명, 나태를 깨트리는 과정으로서의 생각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이렇게 작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혁명과 일상인의 혁명이 참 다르긴 하죠. 그러나 시가 가지고 있는 영감, 아까와는 다른 시간, 그리고 이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시간이 열릴 것이다. 2025년은 그런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9일 일요일 날 밤 9시에 내년도에 제가 시즌 초반에 개인적으로 강의를 좀 열고 있거든요. 문학 강의도 있고 철학 강의도 있는데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걸 소개하는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구독자 3,000명 넘으면 라이브 한번 해봐야지 그러는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그날 내년에 강의 계획 같은 것들 같이 말씀드리면서 한 40분 정도 라이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때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들어오셔서 뭐 얘기 나눠보시죠.